해리는 사망할 당시 14살이었다.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이는 정말 그 독 때문에 죽은 게 확실한가요? 조심해요. 나는 엄하게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가 살해됐다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해리 랭든은 랭든 가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었다. 당주인 종조 할아버지 휴경은 자식 없는 호랍이었고 반신불수 상태였다. 내가 알기로 해리는 사망할 당시 14살이었다. 밝고 영리한 아이였다고 한다. 사인은 시안화 칼륨 중독이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검시를 요청받고 증언을 하기 위해 조사 심리에 참석했다. 사망한 소녀는 그의 여동생 마조리와 함께 남햄프셔주의 랭든 코트를 방문 중이었다. 그 지역은 나비 채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자연스럽게 소년도 나비 채집을 시작했다. 소년은 채집가들이 사용하는 입구가 넓은 병 하나를 구했다. 그 병은 채집한 곤충을 넣고 죽이는 데 쓰는 것으로 시안화 칼륨을 담아둔다. 불쌍한 소년의 시신은 벽난로 근처 안락 의자에서 발견됐다. 그 병은 그의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막에는 빠져 있었고 병 바닥에는 뭔가로 휘저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옆에 시안화 칼륨이 묻은 소년의 펜나이프가 놓여 있었다. 복잡할 게 없는 사건이었다. 시안화 칼륨 특유의 달콤한 향에 무모한 호기심이 일었을 것이다. 소년은 용감하게 맛을 보았고 그 용기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리라. 충분히 그럴듯했다. 꼬맹이들이 혹할 만한 치명적인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니 이런 사고가 생각보다 적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랍다. 나는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증언은 휴경의 집사인 윌리엄 브레시가 제공했다. 이 남자의 증언을 소개하기에 앞서 사건을 둘러싼 몇 가지 정황에 대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해리와 마조리, 이 두 아이는 한 과부의 자녀들이었다. 소녀는 자신이 자귀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랐다. 이번에 랭든 코트에 온 것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었다. 휴경은 병약하고 편협한 기질의 노인이었다. 머나먼 친족을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을 삶의 마지막 무렵까지도 완강히 거부해왔다. 결국 불가피한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운명이 명확해지고 나서이다. 그런 후에야 겨우 아이들을 초대한 것이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불러들였으나 밝고 두려움을 모르는 소년에게 점차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발생한 소년의 죽음은 휴경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다. 랭든 코트는 자갈투성이 황야 속 외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비극이 일어났을 당시 저택은 대문을 단단히 닫아 걸고 있었다. 휴경은 여간에서는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방문객도 드물었고 몇 안 되는 그 손님들도 고통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환자의 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택의 별채에 머물렀다. 일하는 사람들도 극소수만 두고 있었다. 그 극소수 가운데 윌리엄 브레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무렵 그는 이 집에서 약 2년 정도 일한 상태였다. 이제부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의 증언이다. 윌리엄 브레시는 고인과의 친분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망설이는 듯한 태도로 해리 군이 더없이 점잖고 훌륭한 젊은 신사였다고 했다. 남매는 2주 정도 머물렀고 첫 한 주가 지나자 해리 군은 나비 사냥에 유별난 흥미를 보이게 되었다. 문제의 그 독약병도 브레시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브레시는 부탁받은 대로 병을 구입했으며 약국 대장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고 그것을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에 소년에게 전달했다. 그는 그 모든 정황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약간 늦었으나
귀가하자마자 곧장 소년의 침실로 갔으며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그는 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방을 나가려던 찰나 소년이 우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브레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우표를 가지고 다시 소년에게 갔다. 소년은 그것들을 편지에 붙였고 그 자리에서 그 5통의 편지를 건네며 야간 우편물로 붙여달라고 했다. 그 5통 중 1통은 어머니 앞으로, 나머지 4통은 곤충 표본을 사고 파는 지방 상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 후 브레시는 저택에 자신이 머무는 구역으로 돌아갔다. 그 구역은 소년의 방으로부터 거리가 꽤 멀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온수를 가져온 가정부가 그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던 것이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결국 배심원단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평결이 내려지기 전에 묘한 장면이 연출됐었다는 사실도 언급해야겠다. 나는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죽음을 다루는 사건에서는 아무리 명백하게 보일지라도 가능한 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쪽이다. 실제로 형식적인 증언 하나 때문에 사건이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된 사례들도 있었다. 또 마지막 순간에 우연히 던져진 한마디 암시가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어린 여동생이 법의 형식 때문에 불려나오는 모습에서 솔직히 말해 불편함을 느꼈다. 소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너무나 가엾고도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작고 동그란 얼굴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다. 검사는 당연히 아주 짧고 부드러운 질문만을 할 계획이었다. 그는 그녀의 오빠가 평소에 무모한 실험을 즐겼는지, 그리고 비슷한 시도로 인해 이전에도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녀의 대답은 법정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오빠를 죽인 건 프랜시스 삼촌이에요. 파리 한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법정에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검사는 매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소녀에게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얘야, 프랜시스 삼촌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겠니? 소녀는 손가락을 꼬며 아무 말이 없었다. 소녀를 데려온 가정교사가 몸을 숙여 아이의 떨리는 속삭임을 듣고 대신 대답했다.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방을 들여다보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가 손에 병을 들고 있었는데 그 병을 아이에게 흔들어 보이고는 해리 군의 방으로 갔다고 해요. 자고 있었다고? 검시관이 물었다. 꿈을 꿨을 겁니다. 그날 밤이 아니라 나중에 꾼 거겠죠. 그럴 것 같군요. 그런데 프랜시스 삼촌은 누구입니까? 로퍼 양은 남매의 가정교사 겸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비탄에 빠져 몸져 누운 아이들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검시 청문회에 참석한 것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내용은 적었지만 결정적이었다. 프랜시스 삼촌은 사망한 소년의 아버지의 이복 형제였다.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대략 20개월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지금도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출국 전날에 단 한 번 랭던 가족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이 어린 소녀가 그에게 알 수 없는 반감을 보인 적은 있었다. 그러니 그때의 인상이 뇌리에 남아 그렇게 표출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가엾은 소녀는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다. 나는 볼 일이 있어 이 지역에 며칠 더 머물렀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기차역 플랫폼에서 로퍼 양과 소녀를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런데 열차에 탑승했을 때 그녀가 나를 따라 들어와 내 앞자리에 앉았다. 형식적인 목례를 주고받았지만 말을 걸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잠이 들자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조급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이는 정말 그 독 때문에 죽은 게 확실한가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평결이 어떻게 났는지 들으셨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 생각엔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고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며 추스르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품에 안긴 채 잠든 아이를 감싸 안으며 애틋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아이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먼저 마음속 깊이 사랑한 아이가 바로 그 애였어요. 그렇게 솔직하고,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분별력 있는 아이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믿으라니요. 그 애는 스스로 그 독을 입에 댄 것이 아니에요. 조심해요. 나는 엄하게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가 살해됐다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말했다. 더 이상 당신 얘기를 듣고 있을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알고도 증거를 숨긴 것이라면, 아니요. 그녀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왜 이 아이가 그런 꿈을 꿨을까요? 그 말에 나는 불안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이 불쌍한 여인의 정신이 이번 참극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당신이 그 이유를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꽤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답했다. 내가. 그녀는 경멸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 아이 엄마의 입장에서 그런 의심을 떠벌리는 게 과연 현명한 처사였을까요? 세상에는 멀리 떨어져서도 음흉한 짓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사라짐으로써 바로 그 사람, 프랜시스 삼촌이 자기와 재산의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나는 그녀를 단호히 제지했다. 더는 듣지 않겠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도 이 정도면 지나쳐요. 기차는 점차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내가 미쳤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녀가 열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돌려 말했다. 신문을 보세요. 어쩌면 곧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 사건은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오래전에 지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쳤는데 굵은 글씨로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다. 독약병 사건, 충격적인 뒷이야기. 나는 잠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다가 자세를 고쳐 앉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문단이 차에 끝나기 전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시 내 사건이 되었군. 그리고 실제로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공식 연락이 왔다. 그 모든 것은 법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핵심 증인이었던 바버라 로퍼 양의 증언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였다. 그녀의 증언은 치명적일 만큼 정확했다. 윌리엄 브래시는 해리 랭던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 측 증인인 바버라 로퍼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가정부가 사망한 소년을 발견하자 곧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방으로 몰려왔다. 나는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나자마자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개가 열려 있는 병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병 안을 들여다보았다. 살구나 복숭아 씨를 떠오르게 하는 희미한 냄새가 내 코를 스쳤다. 그리고 병 안에 나 있는 자국이 옆에 놓여 있던 펜칼의 날 모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타원형의 국자나 스푼 같은 도구로 찍은 듯한 모양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위로 날카로운 도구로 대충 긁은 듯한 흔적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내 방식대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다음 날이었다. 나는 우연히 창고에 들어갈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윌리엄 브레시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곧 그가 자리를 비웠고 나 혼자 남게 되었다. 문 뒤에 평소에 그가 입는 외투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주머니를 뒤졌고 이상한 작은 도구를 발견했다. 그것은 흡연자가 쓰는 다기능 도구였다. 파이프에 담배를 눌러 담는 스토퍼, 찌꺼기를 긁어내는 픽, 그리고 클리너.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 도구였다. 그중 마지막 하나가 아주 작은 스푼 모양이었다. 나는 그것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복숭아씨 향과 비슷한 냄새가 났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해리 랭던을 살해한 것은 윌리엄 브렛이다. 이제 남은 것은 수법과 동기였다. 동기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수법은 한동안 수수께끼였다. 나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아이가 집사의 권유에 따라 그것을 숟가락으로 맛보았을 것이라는 점이 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교묘하게 먹였을까? 나는 집사가 법정에서 한 모든 증언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그런 용의주도한 악당이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은 진실을 말했을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진실 속에서 일종의 계시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소년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고 했다. 소년은 편지 5통을 썼고 그 편지들을 붙이기 위해 우표를 빌렸으며 실제로 그것들을 붙였다. 그리고 며칠 안에 그중 4통에 대한 답장이 도착했다. 나는 비밀리에 그 발신자들의 주소를 확보했다. 그리고 곧장 그 주소들을 방문했다. 예상한 대로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받은 편지의 봉투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5번째 편지는 소년이 어머니에게 보낸 것이었다. 나는 내 고용주인 랭던 부인이 결코 아들의 글씨가 담긴 편지를 버리지 않았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한 통의 편지 봉투가 보존되어 있었다. 그것만으로 증거는 충분했다. 나는 그 봉투를 내 방으로 가져와 바라보았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봉투에 붙은 우표가 심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복숭아씨에서 나는 희미한 향을 내뿜고 있었다. 윌리엄 브렛이는 해리 랭던에게 그 병을 전해준 것이 아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이다. 아마도 그는 우표를 가져올 때 그 뒷면에 독극물을 발랐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독극물이 묻은 우표를 희생자에게 건넸을 것이다. 아이는 그것을 혀로 핥아서 봉투에 붙였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 칼과 병은 사건이 완료된 이후에 현재의 위치에 가져다 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살인은 윌리엄 브레시가 주도한 게 아닐 것이다. 아마도 또 다른 인물,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의 사주와 계략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녀가 말한 대로 사건은 정확히 그렇게 전개되었다. 그녀의 직관과 집요함은 청중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피고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복수의 화신에게 압도되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법정은 엄청난 소란으로 들끓었다. 그녀의 마지막 진술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증인은 작은 소녀의 환상을 언급했다. 그 애는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밤 그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이전에는 그와 다르게 말했지만 그건 의도한 바였습니다. 내가 조사하던 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이었지요. 이 사건의 결말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윌리엄 브레시는 형을 감면받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으로 구금 중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그가 밝힌 것은 정말로 잔혹한 음모였다. 이 살인은 그와 프랜시스 삼촌이 거의 2해 전에 세밀하게 계획해 놓은 것이었다. 그들은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의 이른 죽음과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증조카를 저택으로 초대할 가능성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윌리엄 브래시는 아이에게 나비를 채집하도록 부추겼고 이 범행에 따르는 보상은 상당할 예정이었다. 나는 내 생애에서 한 사람의 목에 형장의 밧줄을 매는 일을 이토록 즐겁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프랜시스 삼촌은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졌다. 그는 타국의 깊숙한 오지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나는 단 한 번 그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이 전부였다. 사진에는 붉은 머리에 흰색 조끼를 입은 작고 깔끔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만약 인간의 형상을 한 족제비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사진의 남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